이번 시간에는 당뇨 합병증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 급성하고 만성으로 나뉘게 되죠. 급성은 고혈당, 당뇨 케톤산증, 고혈당, 고삼투질 상태, 저혈당증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고혈당, 하이퍼글라이세미아. 공복 시 혈액 내 포도당이 140mg/dL 이상인 상태를 말하고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서 포도당이 세포 내로 이동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 세포는 에너지로 탄수화물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은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하고 글루코제네시스, 포도당 신생을 증가시킵니다. 저혈당의 증상 시작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고혈당의 증상 시작은 대부분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원인을 보면 질병이나 감염, 콜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하거나 너무 많은 양의 음식 섭취, 당뇨병 약을 투약하지 않거나 처방보다 적은 양을 투약 시, 비활동, 정서적 신체적 스트레스, 인슐린의 흡수 불량입니다. 사인의 심통을 보면 소변량이 증가가 되고 식욕 감퇴 이후에 뒤따르는 식욕이 증가가 돼요. 그러면서 허약감, 피로, 소변에 당이 나오고 오심, 구토, 당뇨병, 케톤산증, DKA 혹은 고혈당, 고삼투질 상태인 HHS로 진행이 되죠. 치료와 예방을 보면 처방된 당뇨병 치료제를 잘 투약을 하고 혈당을 자주 측정하면서 소변의 케톤 유무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를 기록하고 적어도 1시간마다 물을 마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변에 케톤이 나오면 병원을 방문하고 지정된 시간에 처방된 용량의 당뇨병 치료제를 투여합니다. 건강한 음식 섭취를 하도록 노력하고 혈당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면서 당뇨병 환자임을 알리는 인식표를 갖고 다니도록 교육을 하는 것도 예방하는 거에 들어가죠. 두 번째, 다이어베틱 케토엑시도시스 DKA라고 하면서 당뇨병 케톤산증이라고 해요. 심각한 인슐린의 결핍으로 초래되고 고혈당, 케톤증, 산증, 탈수로 이어집니다. 일형 당뇨병일 경우에 대부분 DKA가 발생하고 2형 같은 경우에는 췌장이 여분의 인슐린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심한 질병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형일 경우에 신체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하여 저장된 단백질이나 지방을 이용하기 시작하죠. 지방 조직에서는 과량의 지방산이 릴리즈, 유리가 되어서 간으로 이동되고 간은 조직세포에서 이화작용을 통해서 케톤체를 많이 형성합니다. 혈액 내에 케톤체가 축적이 되어서 소변으로 케톤체를 배설하게 되죠. 케톤산증의 흔한 요인은 인슐린 용량이 부적절한 경우,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 수술이나 외상, 임신, 스트레스, 사춘기 및 감염 등으로 인슐린 요구량이 증가한 경우, 인슐린 항체로 인해 인슐린의 저항이 생긴 경우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KA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처방대로 인슐린을 투여하고 혈당을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는데 적어도 매 식전과 잠자기 전 혈당이 250 이상 상승하면 소변의 케톤 검사를 합니다. 병원 방문을 주기적으로 하여 혈당, 체중 상태,
일반 건강 상태에 관해 상담합니다. 감염의 증상 및 징후를 인식하고 감염은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발이나 다리의 감염 징후, 상기도 감염, 요로개 감염, 질염은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또 정서적 스트레스를 조절해야죠. 식욕부진이나 오심, 구토 혹은 설사, 8시간 이상 계속되는 소변 내 케톤 존재, 열성질환이나 감염, 엑시도시스의 증상이나 징후, 이런 이런 상태가 보일 때는 급히 병원을 방문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DKA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규칙적인 혈당 검사, 당뇨병 치료 프로그램의 이행, 경항 케톤증의 인식 및 조기 치료이죠. 자, 병태생리는 앞에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 병태생리의 그림은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불완전한 지방대사,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쿠스말스 레스피레이션, 과일 냄새가 난다고 했죠. 이러면서 당뇨병, 혼수가 오게 될 수가 있고, 탈수, 과량의 포도당과 케톤체를 배설하기 위해서 다량의 소변을 배설하게 돼요. 자, 케톤산증 환자가 왜 디하이드레이션이 되냐면 이 몸에 그 포도당과 케톤체를 배설하기 위해서 이 고혈당 상태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안 좋은 거는 다 그 배설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수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심과 구토로 인해서 수분과 전해질, 특히 NaCl, 나트륨과 염소가 상실이 됩니다. 호흡으로 과다한 아스톤과 CO2, 이산화탄소를 불어내기 위해서 호흡의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뇨병성 혼수까지 갈 경우에는 체중의 15% 정도의 수분과 약 40g 정도의 나트륨이 소실이 되고, 이러한 수분 손실로 인해서 심한 탈수는 저혈량 쇼크와 젖산 산증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락틱 엑시도시스, 수분 손실이 심하면 환자의 혈량은 감소되고 혈액이 농축이 되죠. 그러면 순환이 저하되고 또 심한 전신 조직의 무산소증을 초래하게 되면서 과량의 젖산이 생성이 됩니다. 산이 만약에 많아지고 과다하게 되면 무슨 이온이 더 많이 증가한다고 했죠? H이온, 수소이온이 많이 증가합니다. 당연히 전해질 불균형이 오죠. 혈액 내의 pH가 감소되면 축적된 수소 H이온이 세포 외액에서 세포 내액으로 급히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H 수소이온이 세포 내로 이동하게 되면 세포 내에 그 칼륨이 한 98%가 있잖아요. 칼륨이 세포 외액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세포 내에는 심한 칼륨 저하증을 일으킵니다. 만일 환자가 심하게 탈수가 되면 혈액이 농축과 핍류가 초래되어서 혈청 내 칼륨이 더욱 많아지고 과량의 나트륨, 인, 염소, 중탄산이온이 소변과 구토물로 상실이 됩니다. 자, 이 전해질 불균형은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세포 내에 칼륨이 밖에서 수소이온이 들어오면서 세포 외액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세포 내에는 칼륨 저하증을 일으키지만 계속 탈수가 되면은 혈액의 농축과 핍류가 초래되고 그러면서
혈청 내 칼륨은 어떻게 될까요? 세포 내에서 세포 외액으로 빠져나오니까 혈액 내 칼륨은 굉장히 많아지죠. 단백질의 과도한 이화작용. 인슐린 부족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과도한 단백질 이화작용을 초래합니다. 이는 조직으로부터 질소 상실을 초래해요. 인슐린 부족은 간에서 아미노산으로부터 포도당 생산을 자극하는데 인슐린의 부족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사용되지 못하고 점점 더 포도당 수준이 오르게 되어서 삼투성 이뇨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DKA의 사인 앤 심톰. 심한 탈수. 왜냐하면은 계속 포도당과 케톤을 계속 빼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피부 긴장도 나빠지고 구강 점막이 건조해지고, 자, 빈맥, 탈수가 되니까 체위 저혈압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자, 레타지, 기면, 허약감이 조기 증상으로 나타나요. 탈수가 심각하게 어드밴스드 진행되면 피부가 계속 건조하고 눈이 움푹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부 통증, 식욕부진, 오심, 구토가 동반될 수가 있고 대사성 산증의 보상작용으로 쿠스마 레스피레이션, 호흡할 때 과일 냄새가 나면서 깊고 빠른 양상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몸이 대사성 산증이 있으니까 어때요? 깊고 빠른 호흡으로 보상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때 임상 검사 결과가 pH가 7.3 미만, 혈당치가 250 이상, 혈액 내 혈장, 중탄산염, 바이카보네이트가 15ml 이퀴발런트 미만, 혈청에 케톤이 존재를 하고 소변에 케톤과 포도당이 검출되죠. 그러면서 엘렉트로라이트가 언밸런스, 비정상적인 혈청 나트륨, 칼륨, 염소 수치가 나타납니다. 치료와 간호중재를 보면 당뇨병 케톤산증 환자 사망의 주요 원인은 탈수로 인한 저혈량 샥, 급성 요새관 괴사 및 요독증, 유레미아로 이어져요. 응급 상황이죠. 즉각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수적이에요.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치료 목적은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을 일단 조정을 해주고 순환 혈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이포볼레믹이 되니까 정상으로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인슐린을 투여함으로써 지방 이화작용을 탄수화물 이용 상태로 전환을 하고 케톤산증을 초래하는 요인의 교정과 확인이 치료와 간호중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분과 전해질 균형 조정. 잠재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이.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액 보충을 위해서 즉시 정맥 아이브리 라인을 확보하고 0.9% 생리식염수나 0.45% 생리식염수를 즉시 주입합니다. 하프셀라인, 보통 첫 1시간에 1000cc 투여하고 그 다음에 2000에서 8000cc 용액을 24시간 이내에 투여하죠. 소변이 시간당이에요. hourly 유린이 30에서 60cc 나오도록 정맥 주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혈당 수치가 250에 근접하면 또 저혈당에 빠질 수 있으니까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5% 포도당을 추가합니다. 만약에 심혈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좀 더 천천히 주입을 하죠. 초기에는 혈압이나 맥박
호흡 상태, 의식 상태를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어세스 해야 됩니다. 수포음이나 악설음이 들리는 경우 수분 과다를 의미할 수가 있고, 탈수와 혈액의 농축은 혈전 형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혼수 상태거나 구토로 인해서 기도가 만약에 막히게 되면은 이제 L튜브 비위관을 삽입을 해야 되죠. 비위관과 또 탈수가 생기면 구강이 건조해지니까 구강 간호를 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과 피부 탄력성 및 적혈구 용적률을 사정해서 탈수 상태가 완화되는지 확인을 하고, 수분 상태가 충분해지면 피부 탄력성이 좋아져요. 그러면서 체중은 증가하고 헤마토크릿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장의 운동 상태를 자주 어세스하고 수분 섭취에 적응하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격려하고, 또 염분의 양과 인의 양을 주의 깊게 확인을 해야겠죠. 섭취량과 배설량을 정확히 기록하면서 대부분의 환자는 인듀얼링 카테터, 그러니까 유치도뇨관이 필요하지만 이런 환자는 감염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도뇨 시 철저한 무균술이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샥의 완화. 환자가 순환성 허탈 상태이면 혈액이나 알부민 혹은 덱스트란 같은 혈장, 대용액을 생리식염수와 교대로 투여하도록 처방할 수가 있고, 또 교질액과 생리식염수 용액은 혈액 내 염분과 혈장 단백질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혼합하여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칼륨 불균형 조정. DKA에 빠지면 칼륨하고 또 그 포도당이 계속 빠진다고 했죠. 보상작용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저칼륨 혈증이 발생을 해요. 이 저칼륨 혈증은 주요 사망 원인이에요. 그래서 칼륨의 보충은 필수적입니다. 산증을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초기에 세포 내에서 칼륨이 빠져나와서 혈전 칼륨이 높아질 수가 있지만, 일단 치료가 시작되면 저칼륨 혈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약감, 심한 호흡곤란, 또 심지어는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치료 시 저칼륨 혈증이 초래되는 주요 원인은 인슐린이 투여되면 칼륨은 포도당을 따라서 다시 세포내로 들어가요. 그래서 5% DW에다가 대부분 RIO 유니트를 섞어줘요. 그러면은 그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빠져나온 칼륨이 포도당을 따라서 세포 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탈수가 완화되죠. 신장 기능이 회복되면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고칼륨 혈증 때문에 이게 세포 외액에 있으니까 세포 내액으로 들어가게 해주자. 그래서 5% DW에 RIO 유니트를 그렇게 해서 섞어서 주면은 세포 내로 칼륨이 인슐린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칼륨 혈증에 저칼륨 혈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륨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죠. 자, 그렇다면 이런 칼륨 수치의 회복을 위한 일반적인 간호를 보면 소변의 배설량을 자주 측정하고 어세스해야 돼요. 소변 배설량이 적은 환자에게 칼륨을 투여하게 되면 이거는 고칼륨 혈증으로 진전될 수 있는 위험이 있겠죠. 그러면 소변량이 극단적으로 저하되거나 시간당 30ml 이하이면 즉시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hourly 유린이 30cc 이하이다. 그러면 레포팅 해야 되고, 고칼륨 혈증의 징후를 보면 서맥, 허약감, 심장마비, 근육 이완, 핍뇨, 저칼륨 혈증의 징후 등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칼륨 혈증은 보통 입원 시와 치료 시작 후 4시간 사이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저칼륨 혈증은 4시간에서 20시간 사이에 진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되냐면 심전도예요. 칼륨 저하증 시 T파가 역전되거나 평평해지고 QT 간격이 길어집니다. 반면에 고칼륨 혈증일 때는 T파가 높게 올라가고 P파는 없어지며 QRS파가 넓어지는 심전도 파형을 보이게 되죠. 칼륨은 보통 입원 후 2시간이 지난 후에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충분히 회복이 되면 오렌지 주스나 바나나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과 수분을 투여를 하죠. 그 다음 산도 조정. pH가 7.1 이하이면 산증이죠. 그러면 중탄산염을 투여할 수가 있어요.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비본이에요.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면 정상 신체 기전으로 혈액 내 pH는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인슐린 요법. 인슐린을 정맥으로 투여하는 것은 고혈당과 고케톤 혈증을 교정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케톤산증 환자의 피하 조직은 탈수되어 있고 혈액의 관류, 퍼퓨전,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을 피하로 투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맥 수액 5% DW에 RI 5유니트를 혼합해서 투여하거나 혹은 정맥으로 주사를 해야 됩니다. 인슐린 요법은 체액 보충이 진행 중일 때는 보류하고 인슐린을 투여하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포도당을 따라 수분도 함께 들어가서 혈량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은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측정을 해야 합니다. 자, 뇌부종 예방. 당뇨병 산증의 치료 중에 올 수 있는 흔하지 않은 합병증이 뇌부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어린이에게 흔히 발생하고 사망률은 50%를 초과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의식 상태나 다른 신경계 징후, 굉장히 심한 헤데익, 두통을 주의 깊게 사정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케톤산증 환자는 치료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 의식이 명료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이라도 신경 상태에 변화가 오게 되면 뇌부종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뇌부종의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온 뇌부종은 다른 원인으로 인한 뇌부종의 치료와는 다르죠. 스테로이드나 마니톨, 프로세마이드, 라식스가 흔히 사용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